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지음 더 페이지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1.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튼튼하고 다부진 체격에 돈을 숭배하고 장사 솜씨가 꽤 괜찮은 남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중개업과 대리업을 겸하는 그는 아담한 정원이 딸린 집과 선조 대대로 묻힌 가족 묘지를 갖고 있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개방적이고 신과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적당히 경의를 표하는 정도였지만 시민들 사이의 체면, 예의범절에 대해서는 무조건 맹종했다.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일은 없었고 부업에 손을 대더라도 법규가 허락하는 이상을 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은 가난뱅이라고 부유한 사람들은 졸부라고 험담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볼링 게임에 참가했고 빵 굽는 날이나 라구, 순대수프를 먹는 날에도 어김없이 참석했다. 평소에는 값싼 여성년을 피우고 식후와 일요일에는 좀 더 나은 것을 피웠다. 한때 지녔던 정서는 먼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의 내면은 멋대가리 없는 살림 걱정, 자식 자랑, 아주 가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변덕스러운 자성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신적 능력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난 약삭빠름, 교활함 따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읽는 것은 오직 신문뿐이었고 예술에 대한 욕구라고 해봐야 해마다 열리는 시민단체의 아마추어 연극과 가끔 열리는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한마디로 그는 이웃의 어느 누구와 바꿔도 달라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뛰어난 힘과 우월한 인격에 대한 끝없는 불신, 비범하고 자유롭고 세련된 정신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 역시 그 도시의 다른 모든 가장들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옹졸한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이처럼 천박하고 속된 삶과 이런 삶에 따라다니는 무의식적인 비극을 풍자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아무튼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스 기벤라트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일이었다. 슈바르츠발트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진지한 눈, 현명한 이마, 기품 있는 걸음걸이를 이 소녀는 어디서 물려받았을까? 혹시 어머니에게서? 오래전에 죽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앓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라면 말할 것도 없는 인간이니 그렇다면 지난 8, 9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으면서도 특출한 인물이나 천재를 한 번도 길러내지 못한 이 작고 오래된 마을에 하늘에서 신비로운 불꽃을 내려준 셈이랄 밖에. 현대적인 관찰자라면 병약한 모친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계를 되짚어보면서 이처럼 지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몰락의 징후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고장에 그런 인간은 살지 않았다. 관리나 선생들 가운데서도 젊고 제법 재주 있는 사람들이 신문사설을 통해 현대인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다. 아무튼 이 고장에서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를 몰라도 충분히 교양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은 되게 견실하고 행복한 편이었지만 고루했다. 대체로 유복하게 사는 시민들은 관리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인사하며 친분을 다지려고 애쓰면서도 뒤에서는 인색한 놈이니 형편없는 사무장이니 하며 욕했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야심이 자식을 공부시켜서 관리로 만드는 것이라니 이렇게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 한스 기벤라트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교사, 교장선생, 이웃 사람들, 목사, 학교 친구들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다. 그렇다면 그의 장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슈버벤 지방에서 부유한 부모를 갖지 못한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주 시험을 거쳐 신학교로, 신학교에서 다시 튜빙겐의 수도원으로 진학하여 목사가 되거나 대학 교수가 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4, 50가량의 지방 소년들이 이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나아간다. 입교식을 마친 다음 공부에 지쳐 야윈 소년들은 국가보조금으로 8, 9년 동안 인문과학의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긴 제2의 삶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주 시험이 2,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스 기벨라트는 시에서 이 힘겨운 시험에 내보내는 단 하나의 후보자였다. 물론 이런 명예를 손쉽게 얻은 것은 아니었다. 매일 4시까지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 교장 선생님에게 그리스어 수업을 받아야 했고 6시부터는 목사님에게 라틴어와 종교 과목을 들어야 했으며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식사 뒤에 1시간씩 수학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했다. 그리스어에서는 불규칙 동사에 이어 불변화사로 표현되는 갖가지 문장의 결합법에 중점을 두었으며 라틴어에서는 명백하고 간결한 문체를 유지하는 법과 미묘하고 섬세한 운율을 배웠다. 수학에서는 주로 복잡한 비례법에 중점을 두었다. 수학 선생은 늘 이렇게 강조했다. 비례법이 앞으로의 공부나 생활에 전혀 쓸데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 비례법이 논리적이고 명석하고 냉철하고 효과적인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야. 게다가 이렇게 정신적인 긴장과 지나친 두뇌 훈련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소홀해지거나 메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한스는 매일 아침 학교 수업 시작 전에 1시간 동안 입교식 준비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이 수업은 브렌치의 종교 문답서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답을 암기하거나 암송하게 하여 종교적인 삶의 상쾌한 숨결이 소년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한스는 이러한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단어 쪽지를 문답서에 끼워 넣고 1시간 내내 몰래 이 세속적인 학문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한스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등잔불 밑에서 쓰고 외우고 복습하고 예습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10시까지, 다른 날에는 11시나 12시, 때로는 더 늦게까지 공부했다. 아버지는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아주 가끔 시간이 날 때도, 심지어 일요일에도 한스는 책을 읽거나 문법을 복습했다. 산책할 때에도 책을 들고 밤샘한 것처럼 눈자위가 푸르스름해진 피로한 얼굴로 조용히 수줍게 돌아다녔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의 정신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년다운 얼굴 속에서 깊숙한 두 눈이 우울한 열정으로 불안하게 타오르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정신의 성숙을 나타내는 가느다란 주름이 살짝 떨리고 있었으며 축 늘어뜨린 가냘프고 긴 팔과 손은 보티첼리의 그림처럼 나른하고 우아했다. 마침내 시험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아침 그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신학교의 비좁은 수도원 문을 들어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는 교장 선생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밤에는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라. 슈투트가르트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도착해야 하니까 1시간쯤 산책하고 일찍 자. 약속할 수 있지? 지루한 충고를 한참 들을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 간결하고 고마운 격려를 듣자 한스는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정을 나섰다. 늦은 오후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 커다란 키르이베르크 보리수들이 무겁고 지친 표정으로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광장에서는 2개의 커다란 분수가 출렁이며 반짝이고 있었고 불규칙한 선을 이루며 늘어선 지붕 너머로 검푸른 전나무 숲이 보였다. 새삼 한스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머리가 아팠지만 오늘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무척 좋았다.
느릿느릿 광장을 가로질러 낡은 시청을 지나 시장 골목을 거쳐 대장간을 지나 낡은 다리에 이르러 그는 널찍한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았다. 매일 4번씩이나 지나다니면서도 다리 앞에 있는 조그만 고딕식 예배당이며 강물과 수문, 둑과 물레방아, 버드나무가 늘어진 강기슭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강기슭에는 가죽 공장이 줄지어 있었고 깊고 푸르고 잔잔한 강물 위로 버드나무가 끝뾰족한 가지들을 물에 닿을 정도로 깊이 들이우고 있었다. 여기서 참 많이 놀았는데 하루 종일 헤엄치고 잠수하고 낚시를 했지. 아, 그래, 낚시. 작년에 시험 공부 때문에 낚시를 금지당했을 땐 정말 많이 울었어.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낚시를 하는 법조차 가물가물하군. 물끄러미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는 한참 앉아 있었다. 왠지 슬픈 느낌이 들었다. 아름답고 자유롭던 어린 시절에 거친 즐거움이 멀리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며 그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여러 조각으로 뜯어 뭉쳐서 강물에 던졌다. 조그만 붕어들이 달려들어 작은 조각들을 먹어치우고 커다란 조각을 이리저리 밀쳐댔다. 덩치 큰 황어가 천천히 다가왔다. 판판하고 검푸른 등은 물의 빛깔과 거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놈은 빵 조각 둘레를 천천히 돌더니 입을 동그랗게 벌려 단번에 삼켜버렸다. 시험은 잘 볼 거야.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억센 손이 어깨를 잡았다. 한스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잘 있었니, 한스? 나랑 좀 걸을래? 구두방을 하는 플라이크 아저씨였다. 이따금 그의 곁에서 보냈던 저녁나절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신앙심 깊고 경건한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한스는 그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플라이크는 시험 잘 보라는 격려와 행운을 빌어주는 것으로 말을 꺼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것이었다. 시험은 변수도 많고 외형적인 것이라서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창피할 것 없고 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한스는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당당하고 점잖고 기품 있는 그를 존경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포함한 독실한 신자들을 놀리는 농담을 할 때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언제부터인가 아저씨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이다. 선생들의 자랑거리가 된 뒤로 콧대가 높아진 한스를 플라이크 아저씨는 곧잘 우습다는 듯이 바라보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스는 한창 반항적인 나이였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몹시 민감했다. 그렇게 호의 넘치는 인도자에게서 멀어져간 한스의 영혼은 나란히 걷고 있는 지금도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지 깨닫지 못했다. 크로넨 거리에서 두 사람은 마을 목사와 마주쳤다. 구두방 아저씨는 형식적으로 차갑게 인사하고 급히 사라졌다. 목사가 유행을 따르는 데다 부활조차 믿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목사는 소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이제 곧 시험인데 기분은 괜찮니? 목사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려. 모두들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지? 혹시 떨어지면... 한스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떨어진다고? 목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거야, 그럴 수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한스. 절대로.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알았지? 그럼 아버지께 안부 전해라. 힘내. 한스는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구두방 아저씨가 사라진 쪽을 돌아보았다. 온전한 마음과 경건한 믿음만 있다면 라틴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야 쉽지. 시험에서 떨어지면 난 얼굴도 못 들게 될 거야. 집에 돌아온 한스는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조그만 뜰로 들어섰다. 거의 허물어져가는 낡은 정자가 보였다. 널빤지로 토끼집을 만들어 3년이나 토끼를 길렀는데 그 토끼마저 작년 가을에 빼앗겼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뜰만 해도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지 몰랐다. 텅 빈 칸막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고 벽 모퉁이의 석순들은 다 깨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조그만 물레바퀴가 비틀어진 채 수도관 옆에서 뒹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만들며 즐겁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벌써 2년이나 전의 일이었다. 아주 먼 옛일. 그는 물레바퀴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구부려 완전히 부수고 울타리 너머로 힘껏 던져버렸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버려야 해. 이런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야. 문득 학교 친구 아우구스트 생각이 났다. 함께 물레바퀴를 만들고 토끼집을 고쳤지. 오후 내내 여기서 돌팔매질하고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텐트를 치면서 놀았어. 당근을 씻지도 않고 먹었지. 하지만 난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 견습공이 됐어. 그 뒤로 그 애를 본 건 딱 2번뿐이야. 물론 그 애도 시간이 없었을 거야. 구름 그림자가 급히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었고 해는 이미 산기슭에 닿아 있었다. 갑자기 한스는 엎드려 큰 소리로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헛간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토끼집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팔로 힘껏 내리치자 나무 조각들이 이리저리 튀고 못이 삐걱거리며 휘어지고 썩은 토끼 먹이가 밖으로 드러났다. 그는 닥치는 대로 손토끼를 휘둘렀다. 토끼며 아우구스트며 그리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모두 쪼개버릴 것처럼. 한스, 왜 그래?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창에서 내다보며 소리쳤다. 뗄나무 만드는 거예요. 그는 손도끼를 내던지고 거리로 나왔다. 강기슭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니 양조장 가까이에 뗏목이 2개 묶여 있었다. 전에는 가끔 이것을 타고 강을 떠내려갔었다. 더운 여름날 오후 뗏목나무 사이에서 철썩거리는 강물 위를 떠내려가노라면 때로는 흥분되고 때로는 졸렸다. 그는 느슨하게 묶인 채 강물 위에 둥실 떠있는 뗏목이 올라타 마침 쌓여있는 버들개지 위에 누웠다. 뗏목이 흘러간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 초원과 밭과 마을과 서늘한 숲가를 지나 위로 들어올린 수문과 다리 아래를 지나 흘러간다. 나는 뗏목 위에 누워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다. 카프베르크로 토끼 먹이를 뜯으러 가거나 강기슭에서 낚시를 하던 그 시절, 머리도 아프지 않고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던 그 시절 그대로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한스는 좀 지쳐 있었다. 하지만 드디어 슈투트가르트로 떠난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한 아버지는 저녁을 먹는 내내 책을 잘 꾸렸는지, 검정색 옷을 준비했는지, 가면서 문법 공부를 할 건지, 기분은 어떤지 따위를 계속 물었다. 한스는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일어섰다. 잘 자라 한스, 푹 자. 내일 6시에 깨울게. 사전도 잊지 않았지? 아버지가 말했다. 네, 물론이죠. 안녕히 주무세요. 자기의 조그만 방에서 한스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나만의 작은 방, 시험이 그에게 준 단 하나의 축복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지배자였다. 여기서 그는 피로와 졸음, 두통과 싸우며 밤늦게까지 시저, 크세노폰, 문법, 사전, 수학을 공부했다. 야심에 불타 고집스럽게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수없이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에서 그는 자부심과 도취 그리고 승리감으로 가득 찬 기이한 시간들 속에서 학교나 시험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더욱 높은 존재를 꿈꾸었다. 보리 도톰한 보통 학생들과는 다른 한층 뛰어난 존재라는 예감. 언젠가는 속세를 벗어난 높은 곳에서 그들을 굽어볼 수 있게 되리라는 거만하면서도 행복에 겨운 예감이 있었다. 침대에 우두커니 앉은 채 2~3시간이 흘렀다. 눈꺼풀이 지친 눈동자를 천천히 덮었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이 야윈 어깨 위로 기울어지고 가느다란 팔은 축 늘어졌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 어머니처럼 포근한 졸음이 불안에 떠는 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름다운 이마에 생긴 가느다란 주름살을 펴주었다. 교장 선생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몸소 기차역까지 나오다니 검정 프로코트를 입은 기벤라트 씨는 흥분과 기쁨, 자랑스러움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총총걸음으로 서성거렸다. 역장과 역무원들이 여행 잘하고 시험 잘 보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는 작고 딱딱한 여행 가방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줄곧 바꿔들었고 우산도 겨드랑이에 끼웠다가 무릎 사이에 끼웠다가 하면서 몇 번이나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우산을 다시 집어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미국에라도 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은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아주 침착해 보였다. 슈투트가르트에 닿자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다. 2,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된 시골뜨기의 감격이 그를 유쾌하고 상냥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스는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 깊이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낯선 사람들, 우뚝 솟은 휘황찬란한 건물들, 끝없이 길게 뻗은 길, 철도 마차, 그리고 거리의 소음이 그를 압도하고 괴롭혔다. 두 사람은 숙모댁으로 갔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숙모의 지나친 친절과 수다, 그리고 아버지의 따분한 격려의 말들을 한스는 마냥 앉아서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했다. 낯선 환경, 도시 스타일의 옷을 입은 숙모, 큼직한 무늬의 벽걸이, 탁상시계, 벽에 걸린 그림, 창밖에 펼쳐져 있는 소란스러운 거리. 왠지 배반당한 느낌이 들었다. 집 떠나온 지 벌써 아주 오래된 것 같았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산책하러 가자는 숙모의 말에 한스는 얼른 따라 나섰다. 푸른 초원과 숲의 서늘한 술렁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만 집을 나섰다. 2층에서 무척 오만하고 뚱뚱한 여자와 마주쳤다. 한스는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거의 15분이나 계속되는 수다를 들으며 그녀의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지저대는 꼴을 당하고 있었다. 낯선 뚱보 여자가 코안경 너머로 그를 몇 번이나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숙모는 가게로 들어갔다. 한스가 길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옆으로 밀치며 지나갔다. 마침내 가게에서 나온 숙모는 한스에게 초콜릿을 한 개 주었다.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고맙다고 인사했다. 다음 모퉁이에서 그들은 철도마차를 탔다. 사람을 가득 태운 마차는 줄곧 종소리를 울리며 여러 거리를 지나 커다란 가로수가 줄지어 선 공원에 닿았다. 분수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솟구치고 있었고 담으로 에워싸인 꽃밭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한가득 활짝 피어 있었으며 조그만 인공 연못에서는 색깔 고운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다가 막다른 데가 나오면 다시 길을 돌아 나와 다른 곳을 걷는 식으로 공원을 빙빙 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옷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같은 것들도 보였다. 시끄럽고 더웠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수다를 떨던 숙모는 그제야 겨우 한숨 돌리고 소년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초콜릿을 권했다. 그는 먹고 싶지 않았다. 왜 안 먹어? 설마 체면 차리는 거야? 어서 먹어. 할 수 없이 한스는 은박지를 벗겨 아주 조금 떼어 물었다. 숙모는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갔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곧 돌아올 테니. 한스는 얼른 초콜릿을 멀리 떨어진 잔디밭 속에 던져버리고 다리를 흔들거리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문득 불규칙 동사를 외워보았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깨끗이 다 잊어버린 것이다. 바로 내일이 시험인데. 숙모가 돌아와서 올해 시험에는 118명이 응시했는데 겨우 36명만 뽑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 한스를 아버지는 단단히 꾸짖었다.
숙모 역시 못마땅히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한스는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시험장에는 118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목사 같기도 하고 숙모 같기도 했다. 그의 앞에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가 눈물을 삼키며 초콜릿을 먹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차례차례 좁은 문을 빠져나갔다. 그의 초콜릿 더미는 먹고 있는 동안에도 점점 커져서 책상과 의자 위를 다 덮고 그를 완전히 묻어버릴 기세로 불어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한스가 커피를 마시면서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을 무렵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구두방 주인 플라이크는 아침 수프를 먹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그의 가족과 직공들 그리고 두 사람의 견습공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아저씨는 늘 하는 아침 기도에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덧붙였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스 기벤라트에게 거룩하신 손길을 뻗치시어 축복하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올바른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기벤라트가 시험을 보겠군. 그 앤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요. 내가 그 아이에게 라틴어를 가르친 게 헛수고가 아니란 말이지. 한스의 반에서는 담임 선생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마침내 슈투트가르트에서 주 시험이 시작된다. 우리 모두 기벤라트의 행운을 빌어주자. 물론 그 애한테는 행운 따윈 필요도 없겠지. 너희 같은 멍텅구리 10명을 합쳐도 안 될 정도로 똑똑한 아이니까. 학생들 역시 빈자리를 보며 한스를 생각했다. 그의 합격 여부를 두고 내기를 건 학생들은 특히 더 그랬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와 관심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해지는 법이다. 한스 역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다. 조교의 지시에 따라 들어간 커다란 강당 안에는 창백한 소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선생이 들어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고 라틴어 장문 문제를 받아쓰게 했다. 문제는 우스울 정도로 쉬웠다. 한스는 거의 즐거운 기분으로 재빨리 초안을 작성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서했다. 한스는 답안지를 가장 빨리 낸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숙모댁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잃고 거의 2시간이나 무더운 도시의 거리를 헤맸지만 다시 평정을 얻은 마음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숙모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조차 했으며 낯설고 소란스러운 거리를 헤매는 자신이 마치 두려움을 모르는 모험가처럼 느껴졌다. 수없이 길을 물어 겨우 집으로 돌아오자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됐니? 시험은 잘 봤어? 쉬었어요. 5학년 때라도 번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배가 어찌나 고프던지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오후에 아버지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한스를 끌고 갔다. 거기서 한스는 역시 시험을 보러 괴핑겐에서 온 아이를 만났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소녀는 서로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라틴어 시험 어땠어? 너무 쉬웠지? 한스가 물었다. 그래, 하지만 틀림없이 함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가? 그럼 선생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으니까. 괴핑겐 소년이 자기 노트를 갖고 와서 두 소녀는 함께 문제를 샅샅이 검토하기 시작했다. 괴핑겐 소년은 라틴어에 무척 밝은 것 같았다. 적어도 한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법 용어를 2번이나 사용했다. 내일 시험은 뭐지? 그리스어와 작문이야. 괴핑겐 소년이 한스네 고장에서 수험생이 몇 명 왔는지 물었다. 나 혼자야. 한스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 괴핑겐에선 12명이나 왔어. 그 가운데 3명은 엄청난 애들이야. 다들 그 애들이 1, 2등을 다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작년 수석도 괴핑겐 아이였거든. 넌 시험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갈 거니? 글쎄, 아직 모르겠어. 아니, 아마 안 갈 거야. 그래? 나는 이번에 떨어져도 계속 공부할 거야. 엄마가 울름으로 보내준댔어. 한스는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스는 책상에 앉아 MI로 끝나는 동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라틴어는 누가 뭐래도 자신 있었지만 그리스어는 좀 달랐다. 그리스어는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리스어로 된 책, 특히 크세노폰을 읽기 위해서였다.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산뜻한 그 글 속에는 깨끗하고 힘찬 울림, 경쾌하고 자유로운 정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스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는 늘 모순된 규칙과 형식의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한스는 지금 그리스어의 철자도 몰랐던 첫 수업 시간의 불안한 두려움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이튿날 그리스어 작문 시험은 상당히 길고 어려웠다. 주제도 추상적이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쉬웠다. 10시쯤부터는 시험장 안이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싸구려 펜 때문에 한스는 그리스어 답안을 정수하는 동안 답안지를 2장이나 망쳤다. 날씨는 점점 무더워졌다. 더구나 한스는 두꺼운 입교식 예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아팠다. 결국 그는 완전히 시험을 망친 것 같은 참담한 마음으로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다. 식탁에서 한스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숙모는 그를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노려보았다. 2시부터 구술 시험이 있었다. 한스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험이었다. 고통과 불안, 현기증으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지경이 된 그는 시험장까지 불볕 더위 속을 걸어가는 내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기분이었다. 커다란 초록색 책상에 시험관이 3명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10분 동안 라틴어 문장 몇 개를 번역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3사람의 시험관 앞에 앉아서 10분 동안 그리스어를 번역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불규칙 변화의 부정과거에 대한 것이었는데 한스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가도 좋아요. 저기 오른쪽 문으로. 심사위원 한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답이 생각나서 그대로 멈춰섰다. 어서 가요, 그 문으로.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부정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답을 외쳤다. 심사위원 한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한스는 화끈하게 달아오른 머리를 흔들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금까지 오갔던 질문과 대답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떠오르는 건 그저 커다란 초록색 책상, 프로코트를 입은 늙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표정,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책,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자기의 떨리는 손뿐이었다. 아, 난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한 걸까? 거리를 걷다 보니 벌써 몇 주 동안이나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서 어쩌면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고향의 뜰이며 푸른 전나무 숲, 강기슭의 낚시터가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가본 곳처럼 멀게 느껴졌다. 오늘이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곳에 있을 의미가 이젠 없어. 어차피 시험은 망쳤으니까. 한스는 우유빵을 하나 사들고 오후 내내 시내를 돌아다녔다. 아버지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마침내 그가 지치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별말 없이 달걀 수프를 먹이고 일찍 자라고 보내주었다. 내일 수학과 종교 시험을 봐야 했지만 그 시험만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튿날 오전에 치른 시험은 아주 괜찮았다. 어제는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잘 풀리다니 한스는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상관없어.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집으로. 아버지는 모두 함께 칸슈타트로 가서 그곳 온천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더 있자고 했다. 하지만 한스는 혼자라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침내 허락을 받고 기차에 오른 한스는 지칠 대로 지쳐 아무 생각 없이 푸른 구릉지를 지나 고향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검푸른 전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소년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다.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년은 행복해졌다.
마침 역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어땠니? 좋았니? 안나 할머니가 물었다. 좋았냐고요? 시험이 무슨 놀인 줄 아세요? 집으로 돌아온 게 기쁠 뿐이에요. 아버지는 내일 오실 거예요. 그는 우유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창문 앞에 걸려있던 수영 팬티를 들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강기슭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다. 높이 자란 풀숲 사이로 깊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곳에서 한스는 옷을 벗고 손과 발을 더듬듯이 차가운 물속에 담갔다. 몸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재빨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약한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치노라니 그동안 쌓인 땀과 두려움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야윈 몸을 강물이 서늘하게 어루만지는 동안 새롭게 충만해진 그의 영혼은 아름다운 고향을 되찾은 것이다. 빠르게 헤엄치다가 조금 쉬고 다시 헤엄쳤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기분 좋은 피로를 느끼며 그는 누운 채 강물에 떠내려갔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황금빛 동그라미를 그리며 날아가는 저녁 파리들의 희미한 날개 소리가 들렸다. 산 너머로 가라앉은 태양이 장밋빛으로 물들인 저녁 하늘을 제빗대가 바삐 가로지르고 있었다. 한스는 다시 옷을 입고 꿈꾸듯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상인 자크만의 뜰을 지나쳤다. 다른 아이들과 이 뜰에서 여물지도 않은 자두를 몰래 따먹었지. 키르히너의 목재소를 지나쳤다. 하얀 전나무 목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낚시하러 갈 때마다 저 목재 더미 아래서 지렁이를 찾아냈었지. 감독관 게슬러의 집 앞을 지나쳤다. 2년 전에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이 집 딸 엠마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애를 태웠지. 엠마는 나와 동갑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귀엽고 우아한 여학생이었어. 엠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도 난 너무나 수줍어서 그 애에게 말도 못 걸어봤어. 그리고 얼마 뒤에 엠마는 기숙사로 떠나버렸어.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조차 거의 생각나지 않는군. 예감으로 가득 찬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향기를 풍기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강렬한 색깔로 아득히 먼 곳에서 되살아났다. 그 시절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한스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이면 나숄트 집안의 리제가 안채로 이어지는 통로에 앉아서 감자를 까며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취했고, 일요일에는 이른 새벽부터 두 가래로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가재나 물고기를 잡다가 나들이 옷을 적셨다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목이 휘어진 구두방 아저씨 슈트로마이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독살했다고 믿었다. 지팡이와 배낭만 갖고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는 모험가 베크씨.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언제나 씨를 붙였다. 옛날에는 훌륭한 마차와 4마리의 말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스는 이름 정도나 기억할까 그런 일들을 거의 다 잊었다.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의 조그만 세계가 이제는 자신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렇다고 달리 어떤 생생하고 충족감을 주는 체험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이튿날도 쉬는 날이었다. 한스는 늦잠을 자면서 혼자만의 자유를 즐겼다. 낮에는 기차역으로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갔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즐거웠던 일들로 온몸에 행복이 넘쳐 흘렸다. 합격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 미리 생각해둬라. 떨어졌을 거예요. 소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은 좀 그만해.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원하는 걸 말해봐. 방학 때 다시 낚시하고 싶어요. 해도 되죠? 그럼 네가 시험에 붙기만 하면. 이튿날인 일요일 아침에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한스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슈투트가르트에서 치른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합격은 어림없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아팠다.
불안과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낚시는 그냥 그만둘래요. 왜? 그건 그러니까 혹시 시원하게 좀 말해봐. 꼴사납게 더듬지 말고. 시험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다녀도 될까요? 뭐? 김나지움?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하든? 기벨라트 씨가 분을 못 이기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년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가봐. 긴장해서 그런 거야. 원 김나지움이라니. 내가 무슨 상공회의소 고문관이나 되는 줄 아니? 한스는 실망으로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왔다. 저것도 사내라고. 김나지움은 무슨 어이가 없군. 아버지가 한스의 등에 대고 한탄했다. 한스는 반시간가량 창가에 앉아서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신학교나 김나지움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치즈가게나 사무실에 견습생으로 보내지겠지. 그토록 경멸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되는 거야. 그의 아름답고 총명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라틴어 시집을 힘껏 집어던지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월요일 아침 며칠 만에 한스는 학교에 갔다. 잘 있었니, 한스? 어제 올까 해서 기다렸는데. 그래, 시험은 어땠니? 교장 선생이 손을 내밀며 물었다. 한스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왜? 잘 못 봤니?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려보자. 오늘 오전 중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소식이 올 테니. 늙은 교장 선생은 소년을 위로했다. 그날 오전은 무척이나 길었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점심때 한스는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펑펑 울고 싶었다. 오후 2시 한스가 교실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담임 선생이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한스 기벨라트! 축하한다. 주시험에서 2등이래. 순간 놀라움을 가득 품은 침묵이 교실을 채웠다. 교장 선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축하한다, 한스. 뭐라고 말 좀 해봐. 소녀는 놀라움과 기쁨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1등을 노려볼걸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알려들어라. 학교엔 이제 나오지 않아도 돼. 일주일 뒤엔 어차피 방학이니까. 현기증을 느끼면서 소녀는 거리로 나왔다. 줄지어 늘어선 보리수, 햇살 아래 펼쳐진 광장, 모든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왠지 더 의미 깊고 즐겁고 아름다워 보였다. 붙었대. 게다가 2등이래. 기쁨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자 뜨거운 감사가 마음을 채웠다. 목사님을 피하지 않아도 돼. 치즈가게도 사무실도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낚시도 다시 할 수 있어. 마침 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한스를 보고 물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이제 학교에 오지 말래요. 뭐라고?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신학교 학생이 됐으니까요. 뭐라고? 그럼 시험에 붙었단 말이냐?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은? 2등이래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성과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아들의 어깨만 연신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소리쳤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한스는 다락방으로 이어진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벽장 속에서 상자와 실뭉치, 코르크마개 같은 낚시 도구들을 몽땅 찾아냈다. 이제 나뭇가지를 잘라 다듬어 낚싯대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려갔다. 아버지, 주머니 칼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낚싯대 만들려고요. 낚시하러 갈 거예요. 2마르크 줄 테니 네 칼을 하나 사. 함프리트 씨 말고 길 건너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좋은 걸로 사. 알았지? 대장간 아저씨는 한스가 2등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자 특별히 근사한 칼을 꺼내주었다. 강을 따라 브리엘 다리 아래로 아름답고 늘씬한 오리나무와 개암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스는 한참을 고르고 골라서 마침내 길고 흠없고 유연한 가지를 잘라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발갛게 상규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한스는 낚싯대를 다듬는다. 낚싯대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낚싯질 못지않은 즐거움이다. 흰색과 갈색, 녹색 실을 정성스럽게 나누고 오래된 매듭이며 엉킨 데를 풀고 잇는다.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인 코르크 마개와 깃털질을 시험해보기도 하면서 모양을 다듬고 새로 깎는다. 추로 쓸 갖가지 무게의 납조각을 망치로 두들겨 둥근 구슬 모양으로 만들고 낚싯줄을 끼울 수 있도록 금을 새겨 넣는다. 이제 낚싯바늘 차례다. 이것은 아직 여분이 좀 있다. 보관해 두었던 낚싯바늘을 4겹으로 된 검정실과 다른 여러 질긴 실을 합쳐꼰 낚싯줄에 단단히 동여맨다. 저녁 늦게 작업이 모두 끝난다. 한스는 이제 이것으로 7주간의 긴 방학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 낚싯대만 있으면 강가에 혼자 앉아 얼마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2. 여름방학은 일해야 한다. 산 위로 짙푸른 하늘이 가득 펼쳐져 있고 아주 가끔 짤막한 뇌우가 갑자기 몰아치긴 했지만 뜨겁고 눈부시게 빛나는 날들이 몇 주나 계속되었다. 강은 숱한 모래기슭과 전나무 숲근을 그리고 좁은 골짜기 사이를 누비며 흘렀다. 날이 어찌나 더운지 밤늦게도 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마른 풀과 갓 베어놓은 풀내음이 마을 가득 감돌고 가느다랗게 띠를 이룬 밀밭 투렁은 금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개울가에는 하얗게 피어난 동미나리 풀들이 어른 키만큼이나 크게 자라 우거져 있었는데 우산처럼 생긴 꽃들은 언제나 작은 딱정벌레들로 가득 덮여 있었고 속이 텅 빈 줄기들로는 풀피리를 만들었다. 숲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솜털 가득한 노랑 할미꽃, 가늘지만 억센 줄기 위에서 한들거리는 부처꽃이며 분홍바늘꽃이 골짜기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숲속의 전나무 밑에는 빨간 디기탈리스가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묘한 느낌으로 서 있었는데 은빛 솜털로 덮인 넓적한 잎을 뿌리 언저리에 달고 튼튼한 줄기와 높다랗게 늘어선 분홍색 꽃받침을 갖고 있었다. 붉게 빛나는 파리잡이버섯, 두껍고 넓적한 우산버섯, 이상야릇한 선홍초, 끝이 여러 개로 잘라진 쌀이버섯, 신기할 정도로 아무 색깔 없이 기름기만 많은 석장초, 숲과 초원 사이에 잡초 무성한 두렁에 노란 불길처럼 반짝이는 억센 금잔화, 긴 담자색 띠를 이루며 물이 지어 있는 성남화, 그 너머로 이머작 수확을 앞두고 한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황새냉이, 홍매동작꽃, 꿀풀, 채꽃 따위가 다채롭게 우거져 있었다. 화렵수림에서는 방울새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전나무 숲에서는 은빛 다람쥐들이 나무 사이를 넘나들었다. 황무지와 울타리, 메마른 도랑에서는 녹색 도마뱀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엎드려 눈을 깜빡이고 지칠 줄 모르는 매미의 드높은 울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맘때쯤이면 마을은 무척 시골스러워졌다. 건초 수레소리와 마른 풀냄새, 낯가는 소리가 길거리와 대기를 가득 채웠다. 만약 두 채의 공장 건물이 없었다면 정말 시골 같았을 것이다. 방학 첫날 한스는 아침 일찍 안나 할머니가 불 피우는 것을 거들고 나서 빵을 주머니에 넣고 신선한 우유를 넣은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마신 뒤 밖으로 달려나갔다. 철도 위에서 메뚜기를 잡아 둥근 양철 깡통에 넣는 동안 기차가 가파른 철길 위로 느릿느릿 지나갔다.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다. 햇살 가득한 새벽 하늘로 증기가 즐거운 듯 길게 날려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던가. 한스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간을 2배로 되찾을 것처럼. 메뚜기를 담은 깡통과 새 낚싯대를 들고 다리를 건너 밭을 지나 강의 가장 깊은 웅덩이로 가는 동안 한스는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을 느꼈다. 버드나무 둥치에 기대어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그는 줄을 풀어 조그만 납덩이를 달고
낚싯바늘에 살찐 메뚜기를 사정없이 꿰어 강 가운데로 힘껏 내던졌다. 익숙한 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작은 붕어들이 몰려들었다. 먹이는 금세 사라졌다. 두 번째 메뚜기가 매달렸다. 다시 또 한 마리,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한스는 점점 더 신중하게 먹이를 매달았다. 그리고 납덩이 하나를 더 달아 무겁게 했다. 마침내 제법 덩치 큰 물고기가 먹이를 건드렸다. 물고기는 잠깐 먹이를 잡아당기는가 싶더니 냉큼 달려들어 먹이를 덥석 물었다. 훌륭한 낚시꾼은 낚싯대와 줄을 통해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느낌을 놓치지 않는 법이다. 한스는 재빨리 낚아챈 다음 살살 잡아당겼다. 황어였다. 다망색으로 빛나는 넓적한 몸뚱이와 세모꼴머리, 유별나게 아름다운 살색 배지느러미를 보고 한스는 당장 알아차렸다.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지만 미처 어림잡기도 전에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튀어올라 몸을 뒤틀더니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꽉 물지 않았던 것이다. 낚시꾼 특유의 흥분과 긴장이 한스를 사로잡았다. 그의 두 눈은 가느다란 갈색 낚싯줄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그의 볼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재빠르고 확실해졌다. 두 번째 황어가 걸려들었다. 그 다음에는 아쉬울 정도로 작은 잉어 한 마리, 그리고 계속해서 각시송어가 세 마리.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어서 한스는 무척 기뻤다. 잔 비늘에 기름진 몸뚱이, 커다란 머리에는 우스꽝스러운 하얀 수염이 나 있고 눈은 작으며 꼬리 쪽은 날씬하다. 빛깔은 녹색과 갈색 중간인데 물에 내려놓자 푸르스름한 강철빛으로 변했다. 그러는 동안 해가 높이 솟아올랐다. 둑 위에서는 이슬방울이 뽀얗게 반짝이고 물 위에서는 따사로운 물 한 개가 흔들거렸다. 눈을 들어보니 무크산 위쪽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들이 눈부시게 떠돌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였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에 햇빛을 담뿍 머금고 고요하게 떠있는 새하얀 구름 조각들이 얼마나 무더운 한여름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한스는 차츰 낚시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좀 피곤하기도 했고 어차피 한낮에는 물고기들도 거의 미끼를 물지 않는다. 한스는 낚싯줄을 버드나무 가지 넘어 물속에 들이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느릿느릿 올라오는 물고기들의 거무스름한 등이 잇따라 수면에 나타났다. 한스는 신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갔다. 미적지근했다. 그는 자기가 낚아올린 물고기들을 들여다보았다. 커다란 주전자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랐다. 흰색, 갈색, 녹색, 은색, 옅은 금색, 청색들이 비늘과 지느러미에서 반짝거렸다. 주위는 온통 고요했다. 다리를 건너는 수레소리나 물레방아의 덜컹거리는 소리도 여기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직 뽀얗게 거품 있는 둑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만이 조용조용 서늘하게 졸린 듯 이어지고 뗏목에 말뚝에 부딪히는 물살에 나지막한 출렁임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법, 문체론, 수학으로 거의 쫓기듯 살아온 지난 1년의 괴로움이 졸음에 겨운 한낮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한스는 약간 머리가 아팠지만 평소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주시험에 2등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한스는 발로 물을 첨벙거리며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을 못 분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도 엄청 받았지만 아무렴 어떠랴. 전에는 아이들에게 꽤나 시달림을 받았다. 친구도 아우구스트밖에 없었다. 사실 아이들의 싸움이나 놀이에 흥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모두들 지금쯤 학교에서 지리 수업을 받고 있을 텐데 한스는 혼자 자유롭다. 그는 다른 모든 아이들을 앞질러 버렸고 그 아이들은 이제 모두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자, 이제 니놈들은 내 뒷모습이나 멍하니 바라보겠지. 바보 같은 놈들, 얼간이들아. 한스는 경멸한다는 표시로 입을 삐죽거리기 위해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는 낚싯줄을 감아 올리다가 그만 웃음이 터졌다. 바늘에 꿰어놓았던 먹이가 깨끗이 없어진 것이다. 그는 남은 메뚜기들을 놓아주었다.
가죽 공장은 벌써 점심시간이었다. 한스도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 고기는 많이 잡았니? 아버지가 물었다. 5마리요. 그래, 어미 물고기는 잡지 마라. 안 그랬다간 나중에 어린 물고기들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 무척 더운 날이었다. 밥 먹자마자 바로 헤엄치러 갈 수 없다는 것이 한스는 무척 유감이었다. 도대체 왜 몸에 해롭다는 거지? 전 같으면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만 이제 한스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버릇없이 굴기에는 너무 자라 있었다. 세상에, 구두 시험 볼 때 감독 선생들이 나를 한스 기벤라트 씨라고 불렀잖아. 뜰에 있는 전나무 아래에서 1시간쯤 뒹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늘도 충분했다. 책을 읽거나 나비를 바라보며 그는 2시까지 거기 누워있다가 하마터면 잠들 뻔했다. 하지만 헤엄치러 갈 시간이었다. 물놀이터가 있는 강가에는 꼬마 애들 몇 명밖에 없었다. 큰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이니까. 한스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더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즐기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헤엄치다가 잠수하고 물장구를 치다가 강기슭에 엎드려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의 감촉을 즐겼다. 꼬마들은 존경스런 표정으로 슬며시 그의 둘레에 모여들었다. 그는 이제 유명인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가느다란 목덜미 위로 정신적인 얼굴과 남을 압도하는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몹시도 말라서 팔다리는 가늘고 가슴과 등은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으며 허벅지에는 살이 거의 없었다. 햇볕과 물 사이를 오가는 동안 어느새 4시가 지났다. 요란하게 떠들던 학교 친구들이 그를 발견하고 몰려왔다. 야, 기벤라트, 넌 참 좋겠다. 그래, 나쁘지 않아. 그는 기분 좋게 허리를 폈다. 신학교엔 언제 가? 9월에. 지금은 방학이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그는 즐겼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빈정대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 내가 슐체 리자베트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한낮에도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야 어림도 없으니. 한스는 웃어넘겼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 헤엄치기 전에 몸에 물을 끼얹는 아이, 풀 위에 눕는 아이도 있었다. 자맥질을 잘하는 아이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뒤에서 물속으로 떠밀려 들어간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뜀박질하는 아이, 헤엄치는 아이, 일광욕하는 아이에게 물을 끼얹는 아이. 강가의 잔디는 온통 고함 소리와 물에 젖은 아이들의 몸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서 한스는 자리를 떴다. 물고기가 다시 입질을 시작하는 저녁나절이 된 것이다. 저녁 먹으러 갈 때까지 그는 다리 위에서 낚시를 했다. 물고기들은 낚싯바늘에 달려들기는 했지만 미끼만 떼어먹고 달아났다. 미끼로 매단 버치가 너무 크거나 물렁한 모양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한스는 많은 친지들이 왔었다는 말과 함께 오늘자로 발행된 주간 신문을 받았다. 공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올해 초급 신학교 입학시험에 우리 시에서 보낸 단 한 명의 수험자 한스 기벤라트가 전체 2등으로 합격했다. 그는 우리 시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한스는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은 긍지와 환희로 터질 것 같았다. 한스는 다시 낚시하러 갔다. 이번에는 몇 조각의 치즈를 미끼로 가져갔다. 치즈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인데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였다. 한스는 간단하게 낚싯줄과 낚싯바늘만 들고 나갔다. 실을 손에 쥐고 하는 손낚시는 힘은 들지만 훨씬 재미있다. 미끼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먹이를 건드리거나 무는 순간 당장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렵한 손가락과 탐정 같은 예리한 관찰력이 꼭 필요하다. 산길이 굽어들어가 깊숙하고 좁은 골짜기는 해가 일찍 진다. 다리 아래로 검푸른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아래쪽 물레방아는 벌써 불을 밝히고 있었다.
떠들썩한 노랫소리가 다리와 골목길 너머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공기는 약간 후덥지근했다. 검게 보이는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철벙거리며 튀어올랐다. 이런 밤에는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흥분하여 이리저리 치닫고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낚싯줄에 부딪히고 미끼에 달려든다. 한스는 잡은 잉어 4마리를 내일 목사에게 갖다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골짜기 아래로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주위는 몹시 어두웠지만 하늘은 아직도 밝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어슬역 마을에서 교회의 탑과 성 지붕의 검고 날카로운 윤곽이 밝은 하늘에 솟아 있었다. 폭풍우가 오려는지 이따금 아주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10시에 잠자리에 든 한스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고 나른한 피로를 느꼈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름날들이 위로와 매혹을 가득 담고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산책, 수영, 낚시, 그리고 꿈을 꾸면서 보낼 나날들이. 다만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그는 분했다. 아침 일찍 한스는 어제 잡은 물고기를 들고 목사관 현관에 서 있었다. 목사가 서재에서 나왔다. 한스 기벤라트, 잘 잤니?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근데 뭘 갖고 온 거니? 물고기예요. 어제 제가 낚은 거예요. 그래? 어디? 와우, 정말 고맙다. 들어와 어서. 한스는 낯익은 서재로 들어갔다. 여느 목사들의 서재와는 다르다. 화초도 없고 담배 냄새도 없다.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모두 말끔하게 거칠하고 금박 입힌 신간서적들이다. 보통 목사의 장서에서 볼 수 있는 빛바래고 표지가 휘어지고 여기저기 좀먹고 얼룩진 책은 전혀 없다.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만으로도 새로운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세대의 훌륭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정신과는 또 다른 것이다. 잡지다발과 스크랩,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큼직한 책상이 목사의 높은 학식과 품위를 보여주고 동시에 공부를 무척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 실제로도 목사는 무척 열심히 공부한다. 물론 설교나 교리문답, 성서 강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술 잡지를 위한 연구나 논문, 그리고 자기 저술 준비를 위해서이다. 몽상적 신비주의나 예감으로 가득 찬 명상도 여기서는 금지. 학문의 심연을 넘어 목마른 민중의 영혼에 사랑과 동정을 기울이는 소박한 신학도 여기서는 금지. 여기서는 오직 성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예수에 대한 탐색만이 허용된다. 다른 영역에서처럼 신학에도 예술적 신학과 학문적 신학, 적어도 학문이기를 노력하는 신학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적인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그런 식으로 전통 가치를 망치는 것이다. 반면에 예술가들은 대부분이 잘못이라 생각하는 주장들을 고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다. 이것이 바로 비평과 창조, 학문과 예술 사이의 오래되고 불평등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과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언제나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도 예술은 늘 믿음과 사랑, 위로와 아름다움, 영혼에 대한 예감의 씨앗을 뿌릴 풍요로운 토양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삶은 죽음보다 강하고 믿음은 의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책상과 창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가죽 소파에 한스는 처음으로 앉았다. 목사는 친절하게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신학교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대해 말해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를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면 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니까 힘든 것 이상으로 즐거움도 크단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세련된 요즘 그리스어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 어법이거든. 한스는 목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진정한 학문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자부심이 차올랐다. 틀에 박힌 교육 방식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하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처음엔 시간이 무척 걸릴 거야.
네가 미리 배우고 싶다면 방학 동안에 내가 그리스어 기초를 좀 가르쳐 줄게. 그럼 신학교에 가서도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넌 그리스어를 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사전은 내가 빌려줄게.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하자. 그 이상은 물론 안 돼. 무엇보다도 너는 지금 충분히 쉬어야 하니까. 아무튼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모처럼의 네 휴가를 망치고 싶진 않다. 물론 한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부라니. 상쾌하고 푸른 하늘에 난데없이 나타난 조각구름 같았지만 왠지 거절하기 부끄러웠다. 게다가 방학 동안에 틈틈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오히려 즐거울 것도 같았다. 어차피 신학교에서 배우게 될 갖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특히 히브리어가 그랬다. 목사관을 나선 한스는 낙엽송이 늘어선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느꼈던 사소한 불만은 이미 사라졌다. 생각할수록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절대로 뒤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는 한스 자신도 알지 못했다. 3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선생들과 목사, 아버지, 특히 교장 선생이 격려와 채찍질로 그를 숨도 못 쉬게 몰아붙였다. 한스는 줄곧 1등이었다. 그렇게 맨 앞에 서서 한스는 길을 쓰고 공부했고 그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숲은 특히 아름답다. 줄지어 늘어선 붉은 전나무들이 회랑처럼 길게 뻗은 숲길을 무성한 청록색 잎으로 둥근 천장처럼 덮고 있었다. 여기저기 산딸기만 무성히 자라고 있을 뿐 잡초는 거의 없었다. 사방으로 몇십 리나 펼쳐져 있는 이끼지대에는 부드러운 이끼 위로 나지막한 월귤나무와 성남허가 우거져 있었다. 이슬은 이미 다 말랐다. 수직으로 쭉쭉 뻗은 나무줄기 사이로 아침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무더위가 감돌았다. 따스한 햇살, 아지랑이, 이끼 냄새, 그리고 송진과 전나무 잎과 버섯 등이 어우러진 향기가 살랑거리며 인간의 감각을 가볍게 마비시켜버리는. 이끼로 뒤덮인 언덕에 엎드려 한스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무스레한 산딸기를 한 움큼 덤불 때 땄다. 여기저기서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와 왠지 샘내는 것 같은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검은 빛이 짙게 감도는 전나무 우듬지 사이로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이 보였다. 곧게 뻗은 수천 개의 나무줄기들이 저 멀리까지 빈틈없이 줄지어 묵직한 갈색 벽을 이루고 있었다. 이끼 위에 노란 햇살 조각이 여기저기 따스하게 흩어져 있었다. 원래 한스는 러첼 저택이나 크로쿠스 초원까지 멀리 산책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끼 위에 누워서 산딸기를 먹으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전에는 서너 시간 산책하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조금 누워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다시 이끼 위에 눕고 말았다. 한스는 누운 채로 나무줄기에서 꼭대기로 다시 초록빛 땅 위로 눈을 옮겼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숲의 공기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걸까? 한낮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팠다. 숲의 오솔길에서 따가운 햇살을 너무 오래 쬐었기 때문인지 몰랐다. 할 수 없이 오후에 반을 집에 박혀 있다가 다시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나서야 머리가 맑아졌다. 이제 목사에게 갈 시간이었다. 공방 창가에서 삼각의자에 걸터앉아 일하고 있던 플라이크 아저씨가 한스를 보고 불렀다. 어디 가니? 요즘 통 안 보이던데? 목사님한테 가는 길이에요. 뭐? 아직도? 시험 끝났잖아? 지금은 신약 성서의 히브리어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껏 배운 그리스어랑 전혀 다르거든요. 구두방 아저씨는 차양 없는 모자를 위로 치켜 올리고 명상가다운 큼직한 이마에 굵은 주름을 모으며
깊이 한숨 쉬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한스,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는 시험 때문에 잠자코 있었지만 이젠 해야겠구나. 그 목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서가 잘못됐느니 거짓이라느니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지. 그런 사람과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 너도 모르게 믿음을 잃게 된단다. 전 그냥 그리스어를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신학교에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성경을 신앙심 깊고 양심적인 선생에게서 배우는 것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거야.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 하느님을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됐지만 한스, 우린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단다. 그럼 어떡해요? 벌써 배우러 간다고 약속했는데요. 약속했으면 가야지. 하지만 성서는 인간이 만든 거라느니 거짓투성이라느니 성령의 계시로 쓰인 게 아니라느니 따위의 말을 하면 즉시 나한테 오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게 말이야.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야 곧 알게 되겠지. 아무튼 내가 한 말 잊지 마라. 목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재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스는 금박 입힌 책의 표지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구두방 아저씨가 한 말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마을 목사나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있는 여러 성직자들에 대해 주고받던 이야기들도 떠올랐다. 이제 처음으로 자신도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문제에 휘말려든 것 같았다. 물론 그에게는 구두방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중요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기서 그는 아주 오래된 위대한 비밀에 다가설 가능성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신, 영혼, 악마와 지옥 같은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에 빠지곤 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엄격한 교육을 받다 보니 그런 공상은 완전히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적 신앙은 가끔 구두방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만 겨우 개인적인 것으로 되살아날 뿐이었다. 구두방 아저씨와 목사를 비교하면서 한스는 미소를 지었다. 고달픈 세월을 사는 동안 얻게 된 구두방 아저씨의 엄격하고 확고한 신앙을 사실 소년 한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분명히 현명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단순하고 편협하기도 해서 지나치게 깊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기도 집회에서는 엄격한 재판관이자 권위 있는 성경 해석자였으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설교자였다 해도 평소에는 한낱 소시민이었고 수공업자일 뿐이었다. 반면에 목사는 풍부한 학식과 부침성 있는 말재주를 지닌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엄격한 학자였다. 한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목사가 돌아왔다. 그는 한스에게 누가복음 원문을 내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라틴어 수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몇 줄 안 되는 문장을 읽고 단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번역하면서 목사는 익숙한 예문을 들어 각각의 단어가 지닌 근본적인 정신과 이 책이 이루어진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단 1시간 만에 학습과 독서에 대한 한스의 고정관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었다. 단어 하나, 식구 하나에 어떠한 비밀과 의미가 숨어 있는지, 예로부터 그 많은 학자, 명상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느덧 자기 자신도 진리 탐구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다. 그는 사전과 문법책을 빌려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의 산을 넘어야 비로소 참된 연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지 절감하며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러는 사이에 구두방 아저씨 일은 어느새 잊고 말았다. 며칠 사이에 이 새로운 공부는 한스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밤마다 그는 목사에게 갔다. 그에게 이 진정한 학문은 더 아름답고 더 어렵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낚시하러 나가고 오후에 수영하러 강가에 가는 것 말고는 거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다.
시험에 대한 불안과 승리감으로 사라졌던 공명심이 다시 살아나서 한스를 몰아붙였다. 동시에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느꼈던 독특한 감정이 다시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통이 아니었다. 조급한 승리욕과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친 욕망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고 흥분한 것이었다. 나중에는 물론 어김없이 머리가 아팠지만 어쨌든 이 섬세한 열기가 지속되는 동안 한스는 폭풍처럼 거세게 성장해서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분이나 걸리던 크세노폰의 가장 난해한 문장들도 사전 없이 날카로운 이해력만으로 척척 쉽게 읽을 수 있었다. 한스는 무척 기뻤다. 학습 의욕과 인식 욕구에 자신만만한 자아의식이 더해졌다. 이 무렵부터 한스는 너무나도 또렷한 꿈 때문에 자주 잠을 깼는데 밤중에 가벼운 두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할 때마다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이 그를 뒤흔들었으며 친구들을 앞질렀다는 생각, 담임이나 교장 선생이 존경과 찬탄의 눈으로 바라보던 일을 생각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혔다. 교장 선생은 자기가 깨우친 이 아름다운 소년이 야심만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큰 즐거움을 느꼈다. 교사란 무정하고 고루하고 영혼조차 없는 속물이라고 욕하지 마라. 어림도 없는 소리. 어느 아이에게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싹트지 않던 재능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어떤 소년이 나무로 만든 긴 칼이나 돌 던지기, 활 같은 유치한 놀이를 벌이고 전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거나 볼이 도톰하고 난폭했던 소년이 진지하게 공부함으로써 품위 있고 성실하고 거의 금욕적인 착한 소년으로 바뀌어 그 얼굴도 어른스럽고 정신적으로 변하고 눈매도 차분해져 목표를 똑똑히 지켜보고 손 역시 더욱 깨끗하고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 선생의 가슴은 환희와 긍지로 가득 차는 것이다. 선생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어린 소년의 본성에 가로놓인 조잡한 힘과 욕망을 제어하고 뿌리 뽑아서 국가가 바라는 이상을 소년의 내부에 심어주는 데에 있다. 현재 편히 지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관리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혁명가나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소년의 내면에는 야성적이며 거칠고 저돌적인 것이 있어 이것이 우선 극복되어야만 한다. 위험한 불길, 이것이 우선 꺼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연이 만든 그대로의 인간은 무엇인가 헤아리기 어렵고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미지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분류이며 길이나 질서도 없는 원시림이다. 원시림은 개척되고 정리되고 제한되어야만 하듯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 또한 학교에서 개조되고 뜯어내지고 제한되어야만 한다. 학교의 임무는 국가 원칙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사회에 유용한 한 사람으로서 후에 병영에서의 정성스러운 훈련이 훌륭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줄 특성을 그 인간의 내부에서 각성시켜주는 데에 있다. 어린 기벤라트는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가.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거나 장난치는 일은 스스로 그만두었고 수업 시간에 바보처럼 웃는 일도 없으며 뜰에서 장난치는 것도 토끼를 기르던 일도 낚싯질도 그만둔 지 오래다. 어느 날 저녁 교장 선생이 직접 기벤라트의 집을 찾아왔다. 한스 아버지의 열렬한 환영을 겨우 누르고 교장 선생은 한스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마침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다. 교장 선생은 아주 다정하게 인사했다. 훌륭하구나 기벤라트. 벌써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 그렇다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기냐? 혹시 올까 하면서 날마다 기다렸는데. 멋진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갖다 드리려다가 그렇게 됐어요. 물고기? 무슨 물고기 말이니? 잉어 같은 거요. 아, 그래. 요새 낚시하러 다니니? 네, 가끔 가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 재밌니? 네, 그럼요.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한 결실 뒤에 얻은 휴가니까. 그럼 공부를 미리 해둬야겠다는 생각은 없겠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아니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하고 싶어요. 교장 선생은 두세 번 한숨을 쉬고는 숫적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자에 앉았다. 한스, 신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과목들을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해. 아마 다른 학생들은 방학 동안 예습을 할 거야.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이 특히 그렇지. 성적이 좋았던 아이가 방학 끝나고 갑자기 뒤처지는 게 바로 그래서란다. 신학교에는 다들 재능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뿐이니까 여기서처럼 쉽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말인데 너도 방학 동안에 공부를 좀 해두는 게 어떻겠니? 물론 적당히 해야지. 넌 지금 충분히 쉴 자격이 있고 또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한번 궤도를 벗어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거든.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면 저야 물론 감사하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아.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다음으로 특히 호머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야. 지금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으면 호머를 갑절이나 즐겁고 쉽게 읽을 수 있어. 호머의 언어는 고대 이오니아의 방언이야. 호머다운 운율과 함께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인 세계지. 그의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 할 거야. 물론 한스는 이러한 세계에 기꺼이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교장 선생은 헛기침을 하더니 다정하게 덧붙였다. 솔직히 수학 공부도 두세 시간 하면 좋겠구나.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잖니? 신학교에서는 대수와 기하를 배울 테니 예습을 조금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선생님. 언제라도 나한테 와. 네가 훌륭하게 잘하는 것을 보는 게 나한테는 더 없는 기쁨이란다. 수학 선생한테 개인 교습을 받는 일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라. 아마 일주에 서너 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네, 선생님. 또다시 공부의 열기가 타올라서 이제 한스는 이따금 낚시를 하거나 산책하는 것조차 마음 편하지 않았다. 헌신적인 수학 선생은 한스의 수영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잡았다. 대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미없었다. 더위가 한창인 오후 시간에 물놀이 대신 수학 선생의 무더운 방에 틀어박혀 모기가 윙윙거리는 먼지투성이 공기를 마시며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 못해 절망스러웠다. 한스에게 수학은 늘 낯선 느낌이었다. 수학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즐거움에 빠지기도 했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미로를 헤매거나 속거나 착각할 일이 없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가 라틴어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다. 라틴어는 확실하고 뚜렷해서 거의 모호한 점이 없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답 이상의 다른 의미가 생겨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곧게 뻗은 국도를 걷는 것 같았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늘 새로운 것을 하루가 다르게 알게 되지만 드넓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오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교장 선생의 수업은 생기가 있었다. 물론 강의 자체로야 목사의 그리스어 강의가 훨씬 매력있고 화려했지만 호머는 역시 호머였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쩔쩔맸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솟아올라 끊임없이 한스를 앞으로 이끌었다. 가끔 한스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난해한 식구 앞에 잔뜩 긴장해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이토록 맑고 고요한 정원에 들어갈 열쇠를 사전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기벤라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기에게서 뻗어난 가지가 평소에 막연하게 존경하고 숭배하던 높은 영역까지 치솟아 오르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의 둔한 머릿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방학의 마지막 주가 되자 교장 선생과 목사는 갑자기 소년에게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남은 한 주 동안 산책하면서 쉬라고 권하면서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한스는 두세 번 낚시하러 갔지만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강기슭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강물 위에는 벌써 옅푸른 초가을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여름방학을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 이상했다.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얼른 방학이 끝나고 신학교로 가고 싶었다. 흥미가 없어진 뒤로는 물고기도 거의 잡히지 않아서 아버지가 한 번 놀린 뒤로는 아예 낚시를 접고 다락방의 상자 속에 처박아 버렸다.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에야 비로소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 생각이 났다. 저녁 무렵에 그는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는 무릎 위에 어린아이 둘을 올려놓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도 가죽 냄새, 구두약 냄새가 집안에 두루 배어 있었다. 한스는 쑥스러워서 아저씨의 단단하고 넓적한 오른손에 손을 얹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아, 그래, 잘 지냈니? 목사님한테서 많이 배웠어? 네, 날마다 가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주로 그리스어예요. 하지만 그 밖에도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올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구나. 오고는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 목사님한테 1시간, 교장 선생님한테 2시간, 그리고 수학 선생님한테도 일주일에 4번씩 가야 했거든요. 방학인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잘 모르겠어요. 저야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그리고 전 공부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래,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하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팔이 이렇게 가늘어서야 원, 어디. 얼굴도 이렇게 야위고. 머리 아픈 건 좀 어떠니? 플라이크는 소년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지금도 가끔 아파요. 어쩌면 좋으냐, 한스. 그건 죄악이야. 네 나이 땐 바깥 공기를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어야 해. 방학이 대체 왜 있겠니? 방에 처박혀서 공부나 하라고 있겠니? 원, 이렇게 뼈만 앙상해서야 어디. 한스는 미소를 지었다. 너야 물론 잘 해나가겠지. 하지만 지나친 건 부족한 것만 못한 법이란다. 그래, 목사님한텐 뭘 배웠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말씀이야 수도 없죠 뭐. 하지만 나쁜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 박식해요. 성서에 대해 이상한 말은 하지 않더냐? 전혀요. 다행이구나. 너니까 말인데 영혼을 더럽히느니 육체를 10번 썩히는 게 낫단다. 넌 앞으로 목사가 되겠지. 그건 아주 멋진 일이지만 아주 힘든 일이기도 해. 넌 물론 잘 해낼 거야. 언젠가 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게 될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할게. 그는 일어나서 두 손을 소년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잘 가라, 한스. 언제나 바른 길에 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아저씨의 엄숙한 태도와 기도, 그리고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짤막한 작별 인사가 소년은 왠지 답답했다. 목사는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여행 준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 다니는 일로 마음 불안할 새도 없이 훌쩍 날이 지나갔다. 이불, 옷까지 책을 담은 상자는 미리 수도원으로 보냈다. 어느 선선한 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 불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고향과 집을 떠나 낯선 학교로 간다. 한스는 흥분과 두려움을 느꼈다.